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 이건 제 돈으로 지난 2년간 피땀 흘려 모은 3천만 원으로 아픈 엄마의 병원비를 낸 며느리에게 남편이 소리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비웃었죠. 네, 엄마는 사위 복도 없나 보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남편이 제 월급을 빼돌려 시누이에게 송금한 모든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운명처럼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모든 칼자루는 제가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통쾌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왼쪽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덩이 하나가 놓인 것처럼요. 손에는 낡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세종이 냄새가 나는 병원비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달째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설치신다던 친정 엄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밀 관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온 총비용은 정확히 3천만 원.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는요. 하지만 그 돈은 제가 거의 2년 동안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빌린 것도 시댁돈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아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제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하루라도 더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제 행동에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식탁 상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손을 씻고 돌아왔는데 어느새 민준이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불쾌함으로 이내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주는 영수증을 식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조용하던 부엌에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조금도 감정을 억제하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무슨 권리로 우리 집 돈을 당신네 집에 갖다 바쳐? 그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몇 초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리고 식탁 위에 외롭게 놓인 영수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건 내 개인 돈이야. 내가 따로 모은 거라고. 당신한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집 돈에서 쓴 것도 아니야.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길 바라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엄마는 사위한테 기댈 생각도 못하나 보네. 시집 온 여자는 시댁부터 챙기는 게 순서야.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이 되어 제 귀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고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내뱉은 말을 지금도 글자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어라는 부분에 그는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못 들을까봐, 온 세상이 자기 입장을 모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귀는 멍멍해졌고 눈앞에 부엌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제 자존심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제 친정 엄마는 그저 짐이었고 그런 엄마를 챙기는 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영수증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흩어진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머릿속에는 아주 명확한 생각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호하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선을 짓밟고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울거나 반항하기를 기다리는 듯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걸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건조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 홀로 계실 친정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주무시고 계시겠지. 딸이 방금 그런 끔찍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신 채 저는 정말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늘 밤 저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아주 다른 날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민준부터 시어머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날들의 시작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갑고 스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는 그는 오늘 밤의 일이 그저 사소한 부부싸움이고 내일이면 다 잊힐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땅에 쏟아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득 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말투가 부드럽고 늘 점잖고 품이 있는 척 했습니다. 민준은 늘 그게 맞지, 그래야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들렸죠. 저는 그런 남자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저에게는 그저 평온한 가정, 술과 바람기 없는 남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 결혼에 발을 들였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체면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상차림부터 하객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가 격식 있고 예의 바른 집안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저를 훑었습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 서 있는 자세까지 전부요. 제가 시댁에 들어설 때 시어머니는 가볍게 들릴 법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가 됐으니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 한다. 저는 어른의 평범한 당부련이 생각하며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 말이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고 그 밧줄은 항상 한쪽으로만 조여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 저는 박 여사님이 시댁과 친정을 명확하게 구분짓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분의 말에는 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건 도련님 주게 남겨둬라 혹은 내일 민지 오면 먹게 놔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해 말할 땐 그저 친정 쪽이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엄마 좀 뵙고 올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하고 대답한 뒤 바로 덧붙였습니다. 일찍 다녀와. 이 집 며느리가 계속 밖으로만 놔둘 순 없지. 저는 그저 어른이 까다로우시니 평화를 위해 제가 참자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이 집에서 평화란 곳 저의 인내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주된 수입원은 저였습니다. 제 수입은 안정적이고 꾸준했지만 민준의 월급은 저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 벌어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불편한 태도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저를 칭찬이라도 하면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건 다 내가 아내를 잘 가르친 덕분이지. 제가 집을 위해 무언가를 사면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건 뭐하러 샀어? 낭비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낭비라는 말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집안의 모든 지출을 도맡아 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자잘한 생활비까지 전부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늘 미루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큰일에 쓸 돈만 쥐고 계실 뿐 매일의 식비나 소소한 지출에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푼 한 푼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각 항목별로 나누어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지만 생색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나도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소액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리지도 자주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수군거릴까봐, 민준이 또 인상을 쓸까봐, 박 여사님이 또 비꼬는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께 영양제라도 하나 사드리려 할 때면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만 사자, 들키지 않게 라는 계산이 먼저 앞섰습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딸 노릇을 하면서도 마치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사셔서 딸에게 패기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엄마는 항상 먼저 물으셨습니다. 힘들진 않니? 시댁에서는 잘해주니? 저는 늘 네, 그냥 그래요. 엄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돈을 드리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다. 그 돈으로 내 가정이나 잘 꾸려. 이 늙은이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지도 하루도 길러주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것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침묵했고 박 여사님이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민준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도 제가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들도 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그 인내가 그들을 날마다 더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그들은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일하면 그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화를 지키려 애쓰면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차 그 집에서 제 말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저의 가치 또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말을 듣고 난 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단지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이 아닐까? 오늘 밤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만든 마지막 물방울이 아니었을까? 저는 눈앞의 어둠을 바라보며 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도 말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에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상대방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더 단호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고 태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예전에 제가 애써 무시했던 징후들이 새로 칠한 벽의 균열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친정 엄마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볍게 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벼운 감기나 두통만으로도 자식들 애를 태우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 무렵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이 잠긴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좀 어지럽네. 날씨 때문인가 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차를 내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에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부엌에 있던 박 여사님이 전화벨 소리와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나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또 친정이야? 저는 전화를 들고 구석으로 가.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후에 엄마 좀 뵙고 와도 될까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네요. 박 여사님은 들고 있던 소쿠리를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친정으로 달려가면 남들이 이 집에서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흉봐, 체면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친정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경고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엄마 잠깐 다녀오게 하세요. 같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듣지 못한 척 혹은 듣고도 엮이기 싫은 척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자 민준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허락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편한 시선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친정에 갔습니다. 과일 몇 개를 사들고 엄마를 뵈러 가서 1시간쯤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힘들진 않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에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식탁에 떡하니 앉아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꾸짖지는 않았지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재미있었니? 그 말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하지만 반복되면서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여사님의 불쾌함이 단지 제가 친정에 가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속한 이상 친정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불필요하고 잘못되었으며 심지어 배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친정 엄마가 약을 좀 사다 달라고 하시며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야 하니 몇십만 원만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좌이체를 하고 엄마와 딸 사이의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제 휴대폰을 들었다가 우연히 이체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제 얼굴 앞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좀 보냈어. 약 사셔야 한대.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몇십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소리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 집에도 쓸 돈이 산더미인데 그렇게 돈을 빼돌리면 나중에 부족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그를 보며 분명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이라고? 엄마한테 몇십만 원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자꾸 내 돈 하는데 결혼하면 부부 돈이 어딨어. 다 공동재산이지.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공유가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제가 쓰는 돈을 낱낱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보는 돈, 생필품 사는 돈까지 전부요. 제가 친정 엄마께 우유 한 상자를 보내드리면 그는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사?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제 신발 한 켤레를 사도 그는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께 용돈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그는 저를 범죄자 쳐다보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소문을 들으시자마자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어느 나무 밑에서 열매를 땄으면 그 나무에 거름을 줘야지. 이 집 며느리가 자꾸 밖으로 돈을 빼돌리면 나중에 시댁은 뭘 믿고 사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누구를 부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로서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저는 탐욕스럽고 삐뚤어졌으며 분수를 모르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사소한 오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자식으로서 부모가 아플 때의 무력감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위치가 돈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피곤한지 즐거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무엇을 썼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만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저를 가장 먼저 찾았지만 제가 편들어줄 한마디가 필요할 땐 사라지거나 외면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아내도 정서적인 의미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자금원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옆으로 밀쳐둘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구로 여기기 시작하면 정이란 그저 듣기 좋게 꾸민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어버린 밥그릇을 보며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피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친정엄마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바탕 앓고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는 만성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엄마는 식사량이 줄었고 멍하니 뜰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때때로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어지럼증을 쫓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찾아뵈러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엄마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노쇠함에서 오는 쇠약함,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엄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가고 싶다고, 제발 이해해주고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즉시 불쾌해지던 민준의 눈빛, 싸늘하게 식어버리던 시어머니의 표정,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말을 꺼내면 그들은 엄마는 괜찮으셔? 라고 묻는 대신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누가 낼 건데 꼭 해야 해? 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의 말다툼을 원치 않았고 엄마가 시댁의 트집거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의사와 예약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께는 내일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묻지 않고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민주는 늘 그랬듯 제가 어디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제 시간에 밥을 차리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마음 편하시게 검사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오토바이 뒤에 앉아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돈 쓰지 마라. 늙으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식의 두려움이란 참 이상합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싶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엄마는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태연한 척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차갑고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더 일찍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왜 시댁 눈치를 보며 망설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검사가 끝날 무렵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협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에게 기저질환의 징후가 보이며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몇몇 수치가 좋지 않아 조기 치료가 필요하고 식단 조절과 휴식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의사 진료실을 나오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던 엄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더 잘 지켜봐야 한대요. 엄마가 놀라실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몇 주간 잠을 설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납 창고에 가서 저는 총액을 보고 심장이 믿는 줄 알았습니다. 3천만 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손에 쥐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시댁에서 이 금액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집안 돈으로 여길 것이고 딸로서의 제 행동을 죄악으로 몰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제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다? 누구도 내게 불쾌한 눈초리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저울질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3천만 원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엄마의 건강은 그럴 수 없다. 엄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계속 걱정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검사 받지 말자. 저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엄마. 마음 편하려고 검사 받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 한숨이 어떤 꾸짖음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저녁 식사 후에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썰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가방 틈으로 살짝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터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목격했던 그대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고 박 여사님은 차갑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주는 제 면전에 대고 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라고 선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의미의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보다 돈을 중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정보다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거는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누구 돈도 안 썼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변명은 저를 지치게 할 뿐이고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주 선명한 선 하나가 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부엌도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모든 것을 뒤덮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방을 나서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잠은 잘 잤는지 묻지도 않았고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그 말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어젯밤 일은 그저 실컷 소리 지르고 끝난 일이었고 오늘 아침은 평소처럼 밥 먹고 출근하면 그만인 듯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밖으로 나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내기에서 이긴 사람처럼 약간의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짖거나 화내지 않았지만 더 듣기 거북한 방식으로 비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해. 확실하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리고 시끄러워지면 손해보는 건 항상 이 집 식구들이지. 시어머니는 이 집 식구들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제대로 봉사할 때만 식구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피 붙이는 그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가 반응하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 훈계라는 명목으로 이 대화를 더 길게 끌고 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똑똑히 보고 준비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 셔츠 좀 갖다 줘. 저는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리고 바로 의자 옆에 걸려있는 셔츠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그에게 셔츠를 건네주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정심을요, 제 머릿속 계획을 망치지 않기 위한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봉사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그 봉사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민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셔츠를 받아 입고는 다시 휴대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깨어났을 뿐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저는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생각, 3천만 원짜리 영수증 생각, 그리고 민준이 소리쳤던 의무는 없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침묵하면 내일 그들은 더 심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것을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언젠가 그들은 제게 친정엄마와 시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런 궁지로 몰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퇴근할 때 저는 더 이상 어젯밤 같은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류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분증, 통장 관련 서류, 중요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찢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별도의 가방에 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기 전 옷을 개는 사람처럼요. 그 여행이 언제 시작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제가 적금으로 부어둔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날짜 하나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존중받은 적이 있었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돈은 명확히 분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제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종속되면 인생 전체가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짧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누나 좀 도와줘. 서류 목록이랑 계좌번호, 연락해야 할 사람들 번호를 보내놓을게. 남동생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저는 괜찮아. 그냥 더 이상 갑작스러운 일에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남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도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서의 희생은 나를 바보로 만들 뿐이다. 저는 민준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제가 웃어주지도 길게 대답하지도 않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었습니다. 아직도 화났어? 어젯밤 일은 그냥 해본 소리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제 손을 잡던 친정엄마의 모습, 돈 쓰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해본 소리라는 말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 안 났어.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라고 가볍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시집온 며느리는 집안을 돌봐야지 밖으로 돈 빼돌리고 나서 나중에 돈 없다고 징징대면 안 돼 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어머니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몰랐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든 것을 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균열 하나까지 모두 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저만 아는 옷장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터질 테지만 저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막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고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고 손이 오그라든 채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다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뇌졸중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는데 몸에 손이 닿자마자 시어머니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은 비뚤어지고 눈은 공포에 질려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굳어버린 채 창백해진 얼굴로 엄마라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붙잡고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빨리 누구 좀 불러줘, 엄마가 이상해. 신우이민지도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구급차를 부를 생각은 않고 허둥지둥 슬리퍼를 찾고 커튼을 치며 마치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나을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 저는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뇌졸중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말을 고를 틈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왜 아직 119에 전화 안 했어요? 민지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습니다. 119 부르면 돈 들고 서류다 뭐다. 귀찮게 군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니.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늘 서랍에 보관하시던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민주는 동상처럼 서서 손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소리쳐야 했습니다. 오빠, 수건이랑 따뜻한 물 좀 가져와요. 서 있지만 말고. 민주는 화들짝 놀라 시키는 대로 했지만 허둥대며 물건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상처받았다 해도 생명은 생명이다. 내 마음속 분노 때문에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박 여사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반대편에 앉아 세상이 무너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엄마는 어때요? 의사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있더니 제게 바싹 다가와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돈 좀 먼저 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라고 소리치던 그가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내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이 가장 당황했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해결사라는 거를요. 민준은 그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제 돈이 자기 집안의 비상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님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몇 걸음 따라가다가 직원이 시술을 위한 보증금을 내라고 하자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민지도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마치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 먼저 내줘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냉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은 제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명확하게 해야 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해했습니다. 지금 명확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엄마가 응급 상황이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더더욱 확실히 해야죠. 누가 서명하고 누가 보호자 이름으로 올리고 누가 책임질 건지. 어머니는 오빠 어머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마치 아픈 곳을 찔린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언니, 꼭 그렇게 남처럼 말해야 해요? 언니는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아들 대신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민주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뒤섞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눈을 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제가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말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고 나중에 누구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응급실 안쪽으로 옮겨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기도했지만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돈 문제로 전화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시울을 붉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엄마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까봐, 이 상황이 길어질까봐,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가족이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때인데 저는 마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민준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게 말했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모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엄마가 저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민주는 침묵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알아. 저는 그들 바로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것을, 마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짐을 이제 자신들이 져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생명에 대한 걱정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차갑고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도 계산적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손안에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얇은 종이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응급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영수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내리며 다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뇌졸중으로 즉시 시술이 필요합니다. 지체되면 반신마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바로 수속을 밟아주십시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거는 어머니는 어떠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그 질문은 너무나 빨리 튀어나와 저는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예상 비용을 알려주고 시술을 위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역시 저를 쳐다봤지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울질하는 듯한 탐색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드를 꺼냈지만 직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아들인 민준 씨 이름으로 서류 처리해 주세요. 동의서에 서명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저분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 당신이 이런 거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하는 게 편하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편하다는 말, 참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합리화할 때 쓰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내 어머니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당신 어머니를 위해 서명할 의무가 더더욱 없어요. 그 말을 마쳤을 때 저는 민준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뺨을 맞은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즉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 눈물을 글썽이며 교묘하게 흐느꼈습니다. 언니, 지금 자존심 세울 때예요? 엄마가 저 안에 누워 계시는데 언니는 엄마가 정말 마비되길 바라요? 그녀는 주위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라도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런 울음은 엄마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료진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분 어머니시니 저분이 서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 결제는 했지만 책임자란 애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대신 서명하고 대신 이름을 올리고 대신 책임지는 것은 아주 깊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민지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계속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르게 문자를 보내면서 저를 감시하듯 힐끔거렸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민준을 쳐다보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환자 걱정만 하기 마련인데 민지는 휴대폰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허둥지둥 다가왔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댁 쪽 친척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늘 무슨 일이 터지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도덕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얘기 들으니 새언니가 돈이 좀 있다던데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군다면서? 그 말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론을 이용한 압박 작전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만들어 창피해서라도 모든 돈을 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분개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척은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앞뒤가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아들 이름으로 서명하라는 게 말이 돼? 그게 책임 떠넘기는 거랑 뭐가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구급차를 부르고 서류를 챙기고 카드를 들고 결제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민준이 저를 계단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 주지 마. 그냥 당신이 다 처리해. 덕 쌓는 셈 치라고. 저는 민준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비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여론을 더 두려워하고 도리를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한 남자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덕은 다른 사람 돈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젯밤 당신에게 모욕당한 사람의 돈으로는요. 민준은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관자놀이 혈관이 툭툭 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병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여전히 점잖은 척하는 껍데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창구로 돌아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던 그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 줄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영수증의 납부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그 뒤에는 아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기요, 이 정보는 누가 알려준 건가요? 직원은 머뭇거리며 민준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엮어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들어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돈 문제가 불거지거나 저를 비난해야 할 때 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저를 재정적 책임자이자 나쁜 평판과 여론의 희생양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 그 와중에도 그들은 저를 올가미에 묶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 문을 그리고 그 근처에 서 있는 민준과 민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퇴로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함정을 부수지 않으면 내일부터 나는 돈을 내고 욕을 먹고 평생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보증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납부자 아내라고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딱 하는 건조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실수였다면 제게 확인을 했을 테니까요. 이것은 명백히 제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나중에 핑곗거리로 삼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곧장 수납 창구로 걸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정보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납부자를 아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방금 전 상황이 담긴 CCTV 확인과 함께 정확한 보호자 이름으로 수정해 주세요. 창구 직원은 저를 올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사람들을 겪어봤겠지만 응급 상황 속에서 저처럼 냉정하게 서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을 겁니다.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영수증을 올려놓고 그 글씨를 정확히 가리키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은 제가 대신 내드렸지만 책임자는 아들인 민준 씨입니다. 아내라고 적힌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수정해 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억눌린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저 안에 누워 계시는데 여기서 서류 따지고 있을 때야?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몇몇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몰인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창피해서 물러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은 구해야죠. 하지만 나중에 빚쟁이가 될 함정에 서명할 수는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다시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정보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명확해야 해요. 근처에 서 있던 민지가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언니, 함정이라니요? 우리 집에서 누가 언니한테 함정을 놨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복도 끝에 서 있던 친척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고모! 고모, 들으셨어요?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대요. 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녀의 방식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와중에도 그녀는 더 많은 관객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즉시 다가와 이미 준비된 듯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말 조심해야지. 함정이라니 누가 너 같은 애를 함정에 빠뜨려? 저는 그녀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어 올려 그 글씨를 가리키며 직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납부자를 아내라고 말했나요? 창구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하며 눈을 굴리다가 무의식적으로 민준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사실을 덮으려는 듯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랬다. 부부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말을 들은 사람의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짧지만 그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저한테 소리쳤던 건 뭐였죠? 남이었나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친척과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고 목을 대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며 말을 돌렸습니다. 부부싸움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엄마부터 살려요, 언니.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서류에 쩌짜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민준에게 새로 뽑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요.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보호자 이름으로 비용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돈은 제가 내주지만 서류에는 당신 이름이 있어야 해요. 민준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 속에서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게 떠넘겨 나중에 병원비가 커지거나 빚을 져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시어머니에게 합병증이 생겼을 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서명한 며느리에게 돌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뿌리부터 잘라버린 것입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당신 너무 심하잖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친척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습니다. 자기 엄만데 아들이 서명 안 하는 게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뭘 안다고들 그래. 하지만 소리칠수록 그의 입장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고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는 낮췄지만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 나 망신 주면 집에 가서 가만 안 둬.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피하지도 떨지도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그 협박조의 말투 더 이상 제게 쓰지 마세요. 어젯밤에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창고로 돌아가 그가 저를 더 이상 붙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의 눈앞에서 몇몇 친척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의 압박 속에서 민주는 펜을 잡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서명은 엉망이었지만 그 서명이야말로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편하니까 아내가 해라는 식의 게임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려받아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서야 가슴을 짓누르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민지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우는 척도 애원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의지처를 잃게 되면 아주 빠르고 잔인한 복수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을 들었습니다. 통쾌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선을 지켰다면 내일은 계속해서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저를 분수를 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준이 서명을 마친 후 병원에서의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시어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오락가락했고 얼굴 반쪽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으며 팔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찰과 장기적인 약물 치료,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간병하는 가족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간병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껏 돌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이 들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을 나와 민주는 복도에서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며 협박하던 그는 갑자기 아주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흥분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한번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 시선은 도전이 아니라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흥분했다는 두 글자로 지울 수 없다는 저의 침묵은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괜찮아 같은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상황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황을 무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몇 걸음 걷더니 짜증이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저는 여전히 대답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시어머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이 순간 제가 외면하면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음 싸움은 병원이 아닌 사람들의 입과 바로 이 집안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함께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댁 쪽 친척 몇몇이 이미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병문안을 왔지만 실상은 저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슥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돈을 낼 것인지, 그리고 제가 결국 고개를 숙이는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댁 고모 한 분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훈계하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문제로 회계사처럼 군이 이 집안이 시끄러울 수밖에. 그 말이 끝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명확히 하는 거는 집안의 분란으로 여기면서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가풍으로 여겼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희생자인 척 한숨을 쉬며 온 방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고모. 엄마는 아프고 저는 뛰어다니는데 제 아내가 돈 문제에 너무 깐깐해서요. 그는 말을 마치고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떠냐? 내가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듯한 책망과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는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얼굴은 붉었지만 그것은 울어서가 아니라 분해서 붉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은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엄마 모시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몇 마디는 친척들의 편견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은혜도 모르는 인간처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리를 무기 삼아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재단된 도리. 그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나중에 돈이 한 푼이라도 늦어지면 인색하다고 비난할 권리까지 쥐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빠져드는 바로 그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대든다는 말을 듣게 되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급차를 불렀고 돈을 냈고 서류 처리를 했다는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만적인 게임을 단번에 차단할 수 있는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낳아주신 분이 먼저 책임지는 게 순서입니다. 저는 제 몫만 할 뿐입니다. 방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해서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고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니?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 능력 안에서 도울 겁니다. 하지만 대신 이름을 올리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짊어져서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저 혼자 죄인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이 의자를 내리쳤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집안에 일이 터졌는데 자꾸 서류 타령이나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누가 살아?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말다툼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친척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방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준과 민지는 계속해서 방을 들락날락하며 둘 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렸을 뿐입니다. 민주는 작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 때문에 망신당했어. 내일도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놔두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민지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 언니가 이기게 놔두면 안 돼. 언니가 저렇게 당당한 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야. 깨끗하면, 더럽히면 되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내가 찍은 동영상 기억나? 그거 터트리면 언니는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돌처럼 굳는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이라니.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갖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제가 서류 수정을 요구할 때 민지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문자를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편집하기 위해서. 저를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에서 시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계산적이고 무정한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한 편이면은 충분했습니다. 친척들에게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저는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 이미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도권까지 원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장악하는 자가 도리를 장악하는 법이었고 그들은 이미 미디어라는 무기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린다면 저는 돈을 내고 욕까지 먹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지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동영상 있어. 터뜨리면 언니는 끝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돈을 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쉽게 조종하려 했습니다. 한번 불효하고 무정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면 제가 그 후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굴레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온 가족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통원 치료를 받으러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저는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갔던 바로 그 수납 창구로요. 저는 어제 제 수속을 처리해준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으로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어제 거래 내역과 처음에 납부자를 아내라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직원은 저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과 함께 보호자 정보가 수정되었다는 확인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마치 갑옷 한 조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법률 및 인사 관련 일을 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상황을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서류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있고 동영상으로 나를 비방하려 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친구는 듣고 나서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마. 증거로 싸워. 그리고 친구는 부부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을 분리하는 방법,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이라는 환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 세상에는 그 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주는 병원비와 다음 진료 일정 때문에 초조해하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방에 들어간 틈을 타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지난 2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을 믿었기에 그가 사업 자금이다, 집안을 위한 투자다 라고 말하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주 규칙적이고 이상한 흐름의 이체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 민지였습니다. 저는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자기 여동생과 자기 집안을 위해 쓰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반면 제 친정 엄마는 짐짝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 돈은 이 가정을 꾸리는 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볼 권리조차 없었던 곳으로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라는 말은 충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성이었습니다. 아내의 돈은 자기 집안을 위해 쓰면서 장모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의 본성, 저를 재정적인 도구로 여기고 도리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저를 억압하기 위해 꺼내드는 가족의 본성.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조용히 숨을 고르시더니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돼. 시댁 식구들인데 네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자신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하실 뿐이었습니다. 반면 입만 열면 도리를 외치던 시댁 식구들은 바로 그 엄마를 빌미로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명확히 그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할 생각도 소란을 피워 속을 풀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를 챙기고 남편은 아내의 가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저를 비방하려는 사람은 제가 더 이상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에게 그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마디를 먼저 건넸습니다. 내일 엄마 병문안 갈 건데 고모님들이랑 다른 친척분들도 다 오시라고 할까 봐요. 어른들 많이 오시면 엄마도 힘이 나실 거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민주는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승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봐, 내 아내가 드디어 분수를 안 해. 그는 심지어 민지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좀 버티는 척 하더니 결국엔 숙이고 들어오잖아.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눈에는 여전히 저개가 가득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마치 다음 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말한 화목은
그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저는 모든 친척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저는 증인이 필요했고 진실이 몇 마디 울음소리에 왜곡되지 않을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어젯밤 말다툼 때 녹음해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 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저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방어 차원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증빙 서류, 병원비 확인서, 그리고 의심스러운 이체 내역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어두운 방을 밝힐 횃불처럼 한 곳에 잘 보관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이기고 지기 위함이 아니다. 이번 싸움은 경계선을 다시 긋기 위함이다. 더 이상 누구도 돌이라는 두 글자로 내 목을 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내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저는 단 한마디, 오직 한마디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잿빛이 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도리와 거짓 눈물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친척 몇몇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간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시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고모님 삼촌께서 오셔서 얼굴 뵈면 어머니도 힘이 나실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대답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은 어떠니? 라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많은 분들이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리 말을 맞춰 저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전화하는 것을 듣고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항복했다고 나쁜 평판을 얻을까 두려워 서둘러 친척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심지어 제 면전에서 민지에게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거봐, 저렇게 버티는 척 하더니 결국엔 분수를 알잖아. 이따가 고모님들 앞에서 타이밍 맞춰 잘 울어. 내 오빠 아내가 얼마나 무심한지 보여줘야지. 민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작지만 의도가 다분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문안 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서류 가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직접 연출한 연극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각본을 쓰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박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셨습니다. 얼굴 반쪽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이불 위에 놓인 손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신음하며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를 연발했습니다. 마치 지극한 효자처럼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복도 밖을 더 자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혹은 저와 시댁 사이의 잘잘못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앞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예의를 갖춰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왔고 저는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서 이미 저를 못된 며느리로 단정지었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고모가 익숙한 꾸짖음의 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거야. 이렇게 아프시면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 기회를 포착해 아주 능숙하게 희생자 역할을 연기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고모. 하지만
제 아내가 돈 문제에 너무 깐깐해서요. 어제 병원에서도 서류 문제로 난리를 쳐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는 말을 마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가만히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말을 자르지도 서둘러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고 준비한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치 칼처럼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반은 울고 반은 고발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주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그날 언니가 제 앞에서 쓸데없이 돈만 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쓸데없이 돈만 든다는 부분을 그녀는 마치 제 이마에 낙인을 찍듯 강조했습니다. 복도는 술렁거렸고 시선은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계산적인 며느리네. 누군가는 늙어서 저런 며느리 만나면 고생이지 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편집된 동영상 한 편, 왜곡된 말 한마디가 한 여성의 명예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을 뿐입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여론이 자기 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기력이 없어 몇 마디 불분명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누워 계신 노인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을 이용해 저를 찢자매려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돈 한 푼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끄럽던 사람들이 순간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상대방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마치 제가 빼앗을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를 꾸짖던 고모 역시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그가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가볍지만 그를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늘 인내하던 제 모습에 익숙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열지 않고 그저 경고처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누가 구급차를 불렀고 누가 서류를 챙겼으며 누가 보증금을 냈습니까? 만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십시오. 편집된 동영상 한 편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그 말을 하자 저는 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맹을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확신에 차서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누가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제 말이 끝나자 복도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저 가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제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고 민지와 친척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기댈 곳을 찾는 사람처럼요. 저는 알았습니다. 말재주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서류와 진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가방을 열어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꺼내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던지거나 흩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마치 진실의 조각들을 그들 앞에 내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글씨를 가리키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낸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동의서이고 이것은 책임자 서명이 된 서류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면서 왜 서명하기를 피했죠? 그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질문을 듣고 나서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우물쭈물 하다가 마침내 힘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 뒤에 숨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요? 아니면 아내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익숙해서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을 다 큰애가 책임감도 없다라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언성을 높이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너무 심하잖아. 저는 그를 보며 그의 말을 단번에 막을 수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심했다면 당신 어머니가 고비를 넘기실 때까지 아침부터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준 씨는 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대신 서명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이야기를 도리 문제로 끌고 가려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꺼내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 정보 수정 확인서입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영수증의 납부자가 아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요. 결국 병원 측에서 아들 이름으로 정확하게 수정해 준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복도는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쫓아매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라고 적힐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지 역시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민준이 다른 이야기를 꾸며내 화제를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제가 손에 쥐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카드였습니다. 저는 몇 장의 계좌 이체 내역서를 꺼내 영수증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년간 민지 씨에게 이체된 돈 내역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떨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가 저 미워서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저는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가리켰습니다. 수취인 이름, 날짜, 금액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하는 말이에요. 민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맨 듯했습니다. 다른 고모가 이체 내역을 들여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이야?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제 월급입니다. 민준 씨가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 돈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민준에게 가볍지만 뼈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길래 당신 여동생에게 월급 주듯이 꼬박꼬박 돈을 보냈죠?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부 사이인데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며느리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책임을 져서 시댁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민지는 이때다 싶어 다른 수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언니도 사람이에요? 그녀는 도리를 다시 끌어와 계좌 이체 내역을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가 누워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어제는 왜 119 부르면 돈 든다고 말했니? 그 말은 그녀의 연기라는 가면을 단번에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가위와 같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표정이 굳은 채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서류와 이체 내용만으로는 그들이 부부간의 합의였다고 우길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악도 동영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녹음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정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단죄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민준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어. 단 한 문장이었지만 복도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떴으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 뺨을 때린 남자를 보듯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을 껐습니다.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다음날 자기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제게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말로 앞뒤가 맞는 사람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손을 떨었고 눈을 계속해서 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에 그분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뜻대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진 후 저는 즉시 재생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에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오늘 아침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기에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시끄럽던 수군거림은 거짓말처럼 묻었습니다. 오직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이내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눈을 크게 뜨고 저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는 듯한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세아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 말은 질책인 동시에 한탄이었고 또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빛에 희미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침대 가까이 다가가 아주 비통하고 연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 여자가 저렇게 독하게 군다고요. 심지어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친척들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는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애원하듯 고개를 숙이지도 두려운 듯 멀리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가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섰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분노는 담지 않은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책임을 피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 저는 단지 어머님과 민준 씨가 제게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복도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저렇게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았고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분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혀는 굳고 입술은 비뚤어져 몇 마디 불분명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지는 애써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민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서류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일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낳아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정은 남이라고 하셨고 시집온 여자는 시댁부터 챙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모든 의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말이 그들이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며느리의 희생이라는 아픈 곳을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침대 머리맡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던지거나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을 긋듯 아주 단정하게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이름으로 된 병원비 동의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병원의 정보 수정 확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을 향해서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이니 당신 어머니를 책임지세요. 그리고 제 돈은 이제 더 이상 당신 집안의 도덕성을 사주는 데 쓰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준다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도리를 가지고 제 돈과 흥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진정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압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의 공포를요. 그는 친척들을 둘러보았지만 이제 아무도 온전히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이 매는 듯 서류 뭉치를 마치 자기 집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항상 분수를 아는 며느리, 즉 침묵하고 돈을 내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자신 앞에서 모든 것을 까발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권력을 잃은 자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알았습니다. 명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분노를 느끼는 법입니다. 친척들은 걷잡을 수 없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을 보며 꾸짖었습니다. 아들이 돼서 어떻게 아내한테 모든 걸 떠넘겨.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부양할 의무는 없다고 말해놓고 자기 엄마는 아내가 책임지라니 그게 말이 돼?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 구실도 못하네. 그 말들은 민준의 자존심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어제의 가짜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이익을 잃을까,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정말 너무해. 저는 민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한지 아닌지는 서류가 말해줄 거야. 그 말에 민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보며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어머니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지갑 취급을 당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는 짐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죄인처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눈빛들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효한 셔이 아니라 효도를 강요당하다 지쳐버린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처럼요. 민주는 여전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이 순간 자신의 명예를 구할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할 사람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복도의 공기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바쁜 척 했습니다. 오직 병실 안에 기계음만이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사과는 단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구명조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고 의사와 친척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한 뒤 병실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걸었을 때 뒤에서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더 걷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마치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마치 스위치를 끄듯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퉁명스럽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는 병원에서 다 끝났어요. 민준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친척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신당하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더 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고 저 역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확실히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만 사과할 줄 아는 법입니다. 그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서류가 정확한 이름과 책임하에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민준이 누군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좀 빌려줘. 엄마가 입원하셨어. 저는 그가 빌려줘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내 아내가 처리해라고 말하던 그가 오늘은 내 어머니라는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친척 중 누구도 감히 제게 인색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정했다면 비난할 수 있었겠지만 진실이 서류 위에 명백히 드러난 이상 누구도 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저는 그저 내라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척들과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를 꾸짖을 명분을 잃었을 때 그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민주는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늦은 밤에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와. 엄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를 되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간병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돈 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저는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당신이 잘 돌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질질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계속 머문다면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또다시 병을 핑계로 저를 압박하고 친척들을 동원해 억누르고 도리를 내세워 흥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 굴레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민준이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집에는 민지가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얼굴이 씹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행 가방을 끄는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짐 챙기는 거야. 민지는 비웃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의기양양함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언니가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누가 돌봐요? 저는 그녀의 모든 핑곗거리를 잘라버릴 만큼 간결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엄마한테는 친자식이 있잖아. 민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악랄하다고 욕하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짐을 쌌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한 단락을 마치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호하게 옷을 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집을 딱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애썼다는 사실에 지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편을 들던 친척들도 이제는 골목에서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제가 충분히 참았다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과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친자식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서류를 챙기고 카드를 내밀고 대신 서명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고 의사의 지시를 하나하나 듣고 서류마다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게 던졌던 그 모든 감정들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 걱정, 두려움, 그리고 주머니 속돈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무력감까지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자 민주는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한 번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알았어. 미안해. 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답장하면 그는 또다시 제게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같은 사람은 퇴로가 있는 한 절대로 진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몫을 온전히 짊어지게 되었을 때만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었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민지는 경제적 지원이 끊겼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던 이체 내역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엄마를, 그리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민지가 이렇게 소리쳤다고요.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멍청해서 저 여자한테 당한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살다가 그것이 끊겼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 탓할 대상을 찾는다는 사실이 우스웠습니다. 시댁은 그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방패막이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 집은 사실 한 사람이 밑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엄마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직접 엄마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엄마가 들려주시는 소소한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쁜 평판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노릇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잘못일 뿐이라고. 그날 오후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날씨는 평범했습니다. 마치 병원에 다녀오는 모든 노인들의 오후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엄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앙상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엄마는 갑자기 제 손을 더 꽉 쥐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엄마 때문에 고생할까 봐 무서워. 그 말에는 질책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자식이 힘들까 봐 걱정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익숙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몇 년 전보다 훨씬 휘어진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엄마가 똑똑히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생 안 해요, 엄마. 저는 그냥 한 가지를 배웠을 뿐이에요.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법이니까요. 그저 내가 다른 삶을 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느끼게 될 테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저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다른 사람이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며 억압당하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효도는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누군가가 내 부모님을 모욕할 권리를 갖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평화가 내 부모님의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이어지는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진료실로 불려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문 뒤로 사라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나 자신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시댁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를 챙기고 뱉은 말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저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하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살게 된 후 저는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엄마와 시장에 가고, 점심에는 엄마를 위해 국을 끓이고, 저녁에는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지만 더 이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명확한 경계선을 세웠을 때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는 것을. 가끔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쏘아붙이거나 명령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청하는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그냥 두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저 똑같은 굴레를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시간이요. 오후의 의사는 엄마에게 퇴원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처럼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가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을요, 그저 내가 비굴하지 않게, 거짓된 평화를 위해 내 존엄성을 팔지 않고 똑바로 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여성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씌워지는 이기적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두 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를.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완전히 평탄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생에는 늘 새로운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록 힘들더라도 더 이상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뒤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주 가벼운 생각 하나일 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만약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그것을 대신 되찾아 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자존감을 지켰을 때 삶은 아주 조용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공정함을 되돌려줄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